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양사 문제풀이 과정의 이은석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부터는요, 우리 생리학과 식사요법에 관한 문제를 같이 풀어볼 건데요.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강의하는 이 과목 중에서는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오는 이런 파트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1교시 두 번째 과목에서 이제 이 문제의 이 범위에 대한 문제들을 좀 풀 거고요. 토탈 한 46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문제가 나오고 있는 파트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서 좀 볼 필요가 있다. 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요. 근데 이 생리학과 관련된 이제 식사요법 안에 들어오면 또 작은 소챕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이제 골고루 좀 나오는 편인데, 그래도 이제 어떤 영역들 같은 경우에는 몇 문제씩 더 많이 나오고 있어서, 일단은 제가 선별해 오는 문제들은요, 여러분, 기출이 된 문제예요. 대부분이 거의 95%가 넘게. 그렇기 때문에 문제풀이 과정을 통해서 반드시 문제의 유형을 익히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내용이 많이 있는데 이 문제풀이를 통해서 이게 요 파트에서는 핵심 내용이구나,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하신다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풀이 먼저 들으셔도 되고 이론 정리 먼저 들으셔도 상관은 없는데요. 꼭 듣고 시험장으로 가자.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라는 것들을 기억을 하시면서, 그러면 이제 식사요법 및 생리학과 관련된 이제 첫 번째 파트 문제로 넘어갈 건데요. 이 영양관리 과정에서는요, 쭉 이제 몇 개년, 5개년 이상을 분석을 해봤더니 한 4문제 정도가 기출이 되고 있습니다. 4문제, 우리 한 문제, 시험에서는요, 한 문제 때문에 붙고 한 문제 때문에 떨어져요. 한 문제 굉장히 소중하죠. 근데 4문제가 나오니까 여러분들 또 같이 문제풀이 보면서 이렇게 나오는구나 정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문제예요. 병원의 영양치료에 임상영양관리 업무의 전 과정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표준화하여 개발한 것은 무엇이냐? 라고 해서 개념을 딱 제시를 했죠. 이게 무엇이냐? 이제 찾는 건데요. 병원의 영양치료에 임상영양관리 업무의 전 과정을, 이 프로세스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표준화 해놨습니다. 이거 우리가 NCP라고 하죠. NCP. 자, 누트리션, 그 다음에 C는 케어죠. 프로세스라고 하는데요. 환자를 회복하는 거, 그리고 질병을 관리하는 거, 또 치료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개발해 놨습니다. 영양 판정 과정에서부터 시작을 하죠. 영양 판정, 그리고 영양 진단을 내리고요. 영양 진단에 따라서 어떤 이제 문제들이 나오면 영양 중재를 시행하고요. 그리고 나서 영양 이제 모니터링, 또 평가, 이런 것들의 전 과정으로 되어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2번이죠. 2번. 영양관리 과정이다. 영양관리 과정에서 전반적인 개념을 묻는 문제도 나오지만 이 각 단계 안으로 들어가서의 문제들도 또 나옵니다. 하나씩 또 풀어볼게요. 자, 다음 문제입니다. 자, 영양 상태가 불량하거나 영양 불량 위험이 있는, 이제 불량하거나 불량의 위험이 있는 입원 환자를 선별한다. 우리 스크리닝.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과정은 무엇이냐? 자, 검색하는 과정이죠. 선별하는 과정이죠. 1번 영양 검색. 그래서 자, 이렇게 과정이지만 우리 판정을 내리기에 앞서서 이제 영양 검색을 하게 되죠. 불량하거나 영양 상태가, 아니면 혹은 그러한 위험이 있는 입원 환자를 선별합니다. 이런 경우에는요, 간단한 도구를 사용을 해서요, 신속하게 합니다. 신속. 이 포인트예요. 빠른 시간 안에 알아내기 위해서 실시하는 영양상태 평가법을 또 의미를 하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입원을 하게 되면 입원 후 막 일주일 돼 하는 게 아니라 근간에 하는 거예요. 못해도 24시간에서 48시간 이내에 이 실시를 하게 됩니다. 스크리닝, 검색, 선별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뭐가 나오겠죠. 걸러져요. 그러면 이후에 영양에 대해서 위험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이제 영양 판정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서 2번, 3번, 4번, 5번의 단계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요, 영양 검색을 할 때 사용하는 영양 지표는 그럼 무엇이냐? 그래서 음주, 흡연, 배변 상태, 혈청 알부민, 복용 중인 약, 이렇게 나왔는데요. 자, 이 중에서 검색, 스크리닝을 할 때 사용하는 지표는요, 우리 중요하게 보는 게 4번이죠.
자, 혈청 알부민. 알부민 같은 경우에는요, 자, 영양 상태를 판정하는 아주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이 되기 때문에 검사치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우리가 교재에서 정리를 할 때 몇이 나왔나요? 3.5에서 5.2 기준입니다. 3.5에서 5.2 정확하게 g/dL. 이제 보통 이제 3 아래로 이제 가게 되면 의미 있게 보는 거죠. 그 이외에도 뭐 우리 림프구수 이런 것들도 봤습니다. 그래서 못해도 세제곱미리당 2,700개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영양이 불량하다. 중증 시에는 1,500 아래로 가고요. 더 심각하다. 그러면 이제 1,000보다도 더 아래, 900 아래로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이제 심각한 상태로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영양 지표 봤고요. 자, 다음 문제입니다. 이번 환자의 영양 스크리닝 평가 항목 중 영양 불량 위험이 있음을 나타내는 지표는 무엇이냐? 자, 영양 불량의 위험, 이제 지표 기준, 우리가 이론서에서도 이제 정리를 했는데요. 이제 현재 체중이 표준 체중의 90% 미만일 때, 이제 몇 가지가 있어요. 90% 미만의 체중. 그리고 우리가 중요하게 보는 지표 있죠. 혈청 알부민이 보통 3.5 이제 이상이 돼야 정상이잖아요. 그래서 책마다 조금 다르지만 뭐 3.5 미만, 뭐 3.3 미만. 교재 이론서에는 3.3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기준보다 이제 알부민이 저하가 될 때. 그래서 혈청 알부민 하나 있고요. 감소가 됐을 때죠. 그 다음에는 이제 경관급식을 하는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뭐 치료식이나 경장 영양이나 아니면 TPN 같은 거예요. 정맥을 통해서 혹은 이제 관을 넣어서 이제 입이 아니라 이렇게 가는 경우 경관급식 등으로 가고요. 자, 그 다음에는요, 뭐 금식이나 혹은 유동식 이런 것들이 길어질 때, 5일 이상으로 갈 때, 금식, 유동식 거의 수분 공급이 주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5일 이상이 지속이 될 때, 그 외에도요, 뭐 나이가 이제 75세 이상이 된다거나 이런 것도 굉장히 위험한 요인이고요. 콜레스테롤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데 130보다도 아래야. 우리 이론서에서 내용으로 정리를 해놨던 부분들입니다. 총 림프구 수가 뭐 1,500개도 안 돼. 헤모글로빈이 기준보다 낮을 때. 이러면서 이제 연화곤란이 있고 씹는 것이 어렵고 저작곤란이 있고요. 혹은 뭐 소화기계 질병이 있다거나 오심, 구토, 설사 이런 것들이 3일 이상이 지속이 되거나 뭐 부종이나 복수가 심하거나 이런 것들이 영양불량의 위험이 있구나라고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자, 그러면 보기를 볼게요. BMI 같은 경우에는 25. 우리가 BMI 정상이 있죠. 몇이 정상이에요? 이거는 나중에 문제도 풀 건데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시험에 여러 번 나왔습니다. 18.5에서 23 미만, 22.9까지가 정상이에요. 이거보다 못했을 때가 문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 23부터 25 미만, 24.9까지는 과체중, 25 이상이게 되면 이제 1단계 비만으로 가게 됩니다. 그럼 BMI가 일단 키와 체중을 가지고 본 거긴 하지만 25가 넘어갔다 이상이면 이거 벌써 포함이 되는 거고 비만이죠. 비만의 단계이기 때문에 일단 영양 불량보다는 좀 뭔가 좀 과한 상태예요. 그러면 두 번째 볼게요. 금식을 하는데 이게 5일 이상이다 이런 모르는데 1일간이에요. 하루 정도 금식할 수 있죠. 거리가 멀죠. 그리고 유동식도 5일 이상 틀렸죠. 현재 체중이 표준 체중의 110이다. 90 미만일 때잖아요. 이제 뭐가 좀 과한 겁니다. 그럼 답은 5번. 이게 가장 적절하겠네요. 혈청 알부민 농도가 우리가 3.5는 넘어야 되는데 지금 2.5다라는 건 굉장히 수치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험한 상태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병원 영양사가요, 영양 불량 위험이 있는 여학생 환자와 면담을 했습니다. 이 여학생이요, 평소에 먹는 식품과 섭취량 및 식습관을 식품 섭취 빈도법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영양관리 과정 중 이에 해당하는 단계는 무엇이냐? 식품 섭취 빈도예요, 여기. 식품 섭취. 그러니까 어떤 이제 양적인 것보다도 질적인 거예요. 얼마나 어떤 것들을 자주 과거에
단시간에 일상적인 식품 섭취 상태를 보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자주, 빈도기 때문에 자주 먹는지 우리가 평가하는 것 중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 질적 평가에 이제 해당이 됩니다. 자, 이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지금 어떤 단계예요? 검색, 중재, 진단, 판정, 모니터링 중에서 네 번째죠. 영양 판정 단계에 해당이 됩니다. 정보 수집 단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영양 문제를 분석하거나 이제 불량 상태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하죠. 그래서 이제 영양 치료를 제공을 할 건데 그때의 근거 자료를 확보하는 단계가 바로 영양 판정 단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할 수 있는 게 이런 식품 섭취 빈도 조사하는 거, 뭐 신체 계측하는 거, 생화학적인 검사들, 뭐 임상 검사, 그리고 병력, 뭐 사회적인 조사 결과 이런 다양한 정보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죠. 그래서 영양 판정의 단계에 이런 것들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넘어갑니다. 자, 식사 섭취 조사 방법 중에서 자, 그다음 회상법 나왔네요. 회상법. 자, 회상이니까 뭐 하는 거예요? 떠올리는 거죠. 자, 요거는요. 일상적인 섭취 상태 를 의미하죠. 조사원이 이제 24시간 동안에 어떤 식품들을 섭취를 했는지 회상을 하게 시키죠. 그래서 이제 자료들이 쭉 나오면 근데 그 자료들은 이제 얼마나 어떠한 식품을 어느 정도 먹었는지 이런 것들을 자꾸 떠올리게 해요. 그래서 이런 거 할 때는요, 이 회상이 잘 돼야 되겠죠. 회상이 좀 어려움이 있으면 이런 거 하기가 대충 정확하지 않은 결과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떠올렸어요. 그 어떤 음식을, 어떤 식품을 얼마만큼 먹었는지, 그럼 조사가 된 자료에서요, 이 정도면 영양소가 이 정도 섭취가 됐겠다라고 환산을 해서 추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쭉 보기에서요. 1번 같은 경우는 장기간의 식사 섭취 형태라기보다는 장기간이 여러분 기억할 수 있어요. 회상으로.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저도 안 돼요. 3일 전에 내가 뭐 먹었지? 생각이 안 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전날, 이제 24시간. 이렇게 보죠. 4번 같은 경우에는요. 노인, 어린이를 조사 대상으로 하는 적합한 방법일까요? 노인이나 어린이 같은 경우는 회상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적합한 방법이다라고 보기는 또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답은 5번이죠. 개인의 기억에 의존하기 때문에 기억력 차이에 의해서 식사 섭취량이 그렇죠. 달라질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요즘에 국가고시가 어떤 형태의 문제들이 나오냐면요. A형 들어보셨죠? A형. 가장 옳은 답을 고르는 게 A형입니다. 그래서 보기를 쭉쭉쭉 보시고 이것도 맞는 것 같기도 한데 맞는 것 같기도 한데 이럴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럴 때는 아주 가장 옳은 거를 고르시면 이제 정답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나머지 보기들 같은 경우에는요. 사용할 수 있죠. 그리고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회상법에 대해서 같이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식사 섭취 조사 방법으로 전날 섭취한 식품의 종류와 양을 기록하고 영양소 섭취량을 산출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간단 명료하게 문제를 냈죠. 자, 우리 방금 풀어본 문제랑 지금 문제랑 같은 내용인데요. 앞에서는 답을 먼저 말해주고 그 내용을 고르라 라고 하는 문제였다면 지금은 이제 개념을 풀어놓고요. 그게 무엇이냐. 네, 이런 식의 유형들이 돌아가면서 나옵니다. 근데 어쨌든 뭐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예요. 4번이죠. 24시간 회상법. 24시간 회상법은 전날이에요. 기억을 떠올리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아주 오래전 거는 기억이 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품을 먹었는지 그 종류의 양을 가지고 거기서 이제 영양소 섭취량을 산출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갑니다. 여러분 잘 풀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는요. 개인별 식사 조사 방법 중에서 그럼 질적인 평가 방법은 무엇이냐? 자, 첫 번째 나온 실측법. 실제로 측정하는 거예요. 실제로 뭘 측정하겠어요? 양을 측정합니다. 실제 저울을 이용해요. 저울을 이용해서 해요. 그래서 양적인 방법. 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에는요. 식사 기록법도 양적인 방법. 평균적인 양, 얘도 양이죠. 양, 다 양이에요. 자, 24시간 회상법 같은 경우에도 어떤 식품을 얼마만큼 먹었는지 양적인 거. 그러면 답은 뭐냐? 식품 섭취 빈도법이죠. 식품 섭취 빈도법은요. 질적인 평가입니다. 그래서 과거, 장시간의 일상적인 식품 섭취 상태를 알아보는 건데요. 얼마나 자주 먹는지. 자, 이 외에도요. 질적인 평가 방법으로 뭐가 있었죠? 식사력을 조사한다거나
아니면 영양 밀도 지수를 본다거나 식습관 조사, 뭐 식사의 다양성 이런 것들이 이제 질적인 평가 방법에 해당이 되니 같이 엮어서 기억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볼까요? 식사 섭취를 정확하게 조사하는 방법이다. 이제 단서들이 하나씩 나와요. 정확하게 조사하려면 눈대중으로 하지 않겠죠? 그 다음에 조사자가 개인의 식품의 종류와 섭취량을 직접 뭘로 한대요? 직접 어디 갔어요? 저울로 측정을 하고요. 기록을 한다. 조사 비용과 인원의 소요가 그러니까 많을 수밖에 없겠죠. 자, 이게 무엇이다? 이 문제에서 이미 답을 딱 얘기해 줬습니다. 자, 1번이죠. 실제로 측정하는 방법, 실측법입니다. 양적인 하나의 방법이라고 했죠. 정확한 섭취량을 파악이 가능하다라는 건데요. 이제 응답자의 부담은 어떻게 될까요? 좀 커질 수 있겠고요. 만약에 외식을 하게 되면 실측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자, 여기에 여러분들 제시가 되어지면서 계속 언급이 되는 것들은요. 개념을 확실하게 정리를 하고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다음 문제. 다음과 같은 특성이 있는 식사 섭취 조사 방법은 무엇이냐라고 또 문제가 나왔어요. 단서를 봤더니요. 이미 하나 나왔어요. 뭐가 나왔네요? 양적이 나왔습니다. 양적이 나왔고요. 정확한 섭취량을 파악하기는 어렵다. 양적인 방법 가는 게 아니라 끝까지 읽어야 돼요. 양적으로 정확한 섭취량을 파악하기가 어렵다. 이거는 이제 단점으로 작용을 하는 거죠. 단점. 자, 저렴한 비용이래요. 저렴한 비용으로요. 쉽고 빠른 시간에 실시할 수 있다. 장점. 일정한 기간 내에 특정 식품의 섭취 횟수. 자, 횟수라는 거는 빈도를 말하는 거죠. 빈도를 조사해서 특정 영양소 섭취 경향을 파악할 수 있다라는 거. 문제에서 답을 다 말해줬습니다. 자,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우리 5번이죠. 식품 섭취 빈도 조사법. 해서 우리가 이론서에서요, 요거 관련해져서 이제 이렇게 표로 또 이론으로 말로 막 풀어놓고 표로도 장점, 단점, 뭐 특징 이런 것들 설명해 놨죠. 그럼 같이 보시면 좋습니다. 자, 장점 같은 경우에는요, 평상시에 식생활을 잘 반영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또 음식과 질병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분석이 가능해요. 얼마나 어떤 식품들 자주 먹나? 아, 그래서 이런 병이 이렇게 또 연결이 되는구나 알 수가 있겠죠. 자가 기록도 가능하고요. 또 두 번째 제시한 것처럼요. 단시간에 쉽게 조사가 가능하다. 이거는요. 간편하다. 굉장히 아주 장점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는데 단점은 이렇게 양적으로 정확한 섭취량을 파악하기는 어렵다라는 것들. 뭐 불완전 응답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 뭐 식품 목록이나 분량이 적합한지 이런 것들이 또 단점으로도 작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갑니다. 철 결핍성 빈혈을 평가하는 지표 중에 철 영양 상태를 판정하는데 어떤 거예요? 민감한, 굉장히 잘 반영하고 있는 거는 무엇이냐 해서 뭐 적혈구수부터 해서 헤모글로빈 농도까지 쫙 나왔는데요. 철의 영양 상태를 판정하는데 굉장히 민감하다. 자, 또 하나의 단서, 철 빈혈 왔을 때, 그러니까 철이 감소가 왔을 때 첫 단계 진단 시에 쓰이는 거.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 자, 이게 뭐냐면 4번이죠. 혈청 페리틴 농도에 대해서 이제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페리틴이라고 하는 거는 1차적인 철의 저장 형태예요. 그래서 주로 간이나 비장이나 이제 골수에 분포를 하고 있는데 철이 막 감소가 됐을 때 아주 민감하게 첫 단계에서 요 변화가 옵니다. 우리가 그때 의미 있게 볼 수 있는 게 혈청 페리틴 농도다. 자, 이 문제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잘 보세요. 자,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설명에 맞는 영양 판정 방법은 무엇이냐? 자, 진찰 소견과 징후예요. 그리고 환자가 호소한대요. 나 이래요, 나 저래요 하는 증세로 판단을 한다. 영양 불량과 관련되어 나타나는 신체적인 징후를 기초로 진단을 내린다. 지금 문제에서도 또 보기에서도 다 얘기를 해줬어요. 증상, 임상적으로 나타나는. 답은 3번이죠. 임상조사, 임상 증상조사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영양 결핍이 장기적으로 지속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몸에 기능 장애가 나타나겠죠. 그러면 기능 장애가 나타나면 우리 조직의 해부학적인 이런 변화들이 나타나면서 병리적인 것들로 변해가면서 동반이 되어지는 게 바로 임상 증상이에요. 네, 이렇게 가기 때문에 이렇게 대상자가 호소하는 증상 이런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 증세로 판단을 내리는데 뭐 단점이라고 하면 증상이라고 하는 것은 주관적이에요.
주관적인 평가입니다. 그래서 표준화되기 어렵죠. 계량화가 잘 안 돼요. 그리고요, 어떤 징후라는 것은 꼭 그것 때문에 이러한 영양 때문에 온다라고만 볼 수 없어요. 다양한 것들이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또 발생이 되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단점들도 있지만 이런 것이 영양 판정을 하는 데 있어서 임상 증상 조사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가볼까요? 자, 초기 빈혈을 판정할 때 가장 효과적인 지표는 무엇이냐? 또 문제가 기출이 됐죠. 체내의 철 저장량을 나타낸다. 의미 있게 보는 게 뭐라고요? 이거죠. 혈청 페리틴. 그래서요, 이 철 결핍이 이제 올 때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이 혈청 페리틴이 감소가 돼요. 변화가 나타나고요. 두 번째는 그 다음에는 트랜스페린의 포화도가 변화가 오고요. 세 번째는 비로소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헤모글로빈의 변화, 감소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1차적으로 가장 민감하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건 혈청 페리틴, 그 다음에 트랜스페린의 포화도 변화가 오고요. 그 다음이 헤모글로빈의 변화가 나타난다. 다음 문제입니다. 혈청 알부민의 특성은 무엇이냐? 혈청 알부민 같은 경우는 기준 수치 그리고 이것이 의미하는 걸 잘 알아두셔야 된다라고 했는데요. 이번 환자의 영양 상태를 보는 가장 중요한 아주 기본적인 영양 검색 지표로 사용이 됩니다. 알부민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합성이 되나요? 신장이 아니라 간이죠. 간에서 합성이 된다. 근육 분해가 증가하면 알부민 농도는 상승할까요? 근육 분해가 증가할수록 혈청 알부민 농도는 떨어지겠죠. 식품에서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면 합성이 증가할까요? 감소하겠죠. 신장 기능 이상으로 배설이 되면 알부민 농도는 감소한다. 신장에 문제가 생기면 알부민이 신장에 이 여과되지 말아야 되는데 여과가 되면서 빠져나가는 거죠. 투과가 되는 거죠. 이러면 병이에요. 이제 건강하지 못한 건데요. 그러면 알부민 농도는 당연히 감소가 되겠죠. 4번. 자, 5번은 혈청 단백질 중 글로불린 다음으로 많은 양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혈청 단백질 중 가장 많은 양으로 존재하는 게 바로 알부민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갑니다. 다음은 65세이고요. 신장이 175cm, 체중은 80kg의 남자가 신체 검사 결과입니다. 자, 판정 결과는 어떠냐? 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제시된 이 수치 정도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셔야 돼. 아주 기본입니다. 반드시 알아두세요. 자, 중성지방 같은 경우에 130, 이게 정상일까요? 네, 중성지방의 정상의 범위는 150 아래니까 이거는 오케이예요. 오케이. 자, 총 콜레스테롤 235. 보통 총 콜레스테롤 같은 경우에는 200 정도, 뭐 기계에 따라 조금 다르지만 230 미만으로 가야 돼요. 200으로 좀 기억하세요. 200 아래이기 때문에 얘는 건강하지 못한 상태. 자, HDL 콜레스테롤. 자, 단서가 문제가 뭐냐면 남자예요. HDL 콜레스테롤 같은 경우에는 남녀가 좀 차이가 있죠. 남자는 최하 40 이상은 돼야 되고요. 여성분들은 50은 넘어가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 남자분이신데 지금 몇이냐? 50. 그러니까 지금 아주 마지노선은 좀 올라가 있죠. 얘는 오케이. 자, LDL 콜레스테롤 같은 경우는 170이래요. LDL은 몇이 정상이냐면 130 아래죠. 170이면 굉장히 높은 거예요. 네, 이거는 문제가 있다. 자, 체지방량이 15%로 나왔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남자, 여자에 따라서도 체지방량이 좀 다르잖아요. 남자 같은 경우는요, 8에서 15%가 정상이에요. 괜찮아요. 그 다음에 여자는 13에서 23%. 그러니까 우리 15%니까 체지방량 오케이. 자, 문제는 총콜레스테롤하고 LDL이 문제입니다. 자, 1번 모든 수치가 정상 범위일까요? 아니죠. 모든 수치는 아닙니다. 자, 체지방량이 높은 비만일까요? 체지방량이 15% 정도면 오케이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되지 않아요. 틀렸죠? 자, 비만도는 126%로 비만이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비만도를 구하는 공식을 아셔야 돼요. 자, 분모 표준 체중분의 실체중 곱하기 100을 합니다. 표준 체중 비만도 구하는 공식은 표준 체중분의 실제 체중 이 비율을 보는 거예요. 그럼 값이 나오겠죠. 그 중에서 90에서 110 정도는 정상. 그리고 120이 넘어가면 비만이니까 그 사이는 과체중으로 보셔야 되는데요.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구해보세요. 잠깐 영상 멈추시고. 표준 체중은 어떻게 구했죠? 남자 같은 경우에는 키 미터로 한 선에서 미터 곱하기 22가 됩니다. 여자는 21 곱하시면 되는데요. 그렇게 해서 쭉 곱하면은 몇이 나오냐면 비만도가 네. 잠깐 멈추고 계산해 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공식을 기억하십니다. 126%가 아니라 118% 틀렸어요. 동맥경화증을 예측을 할 수가 있다. 보면 LDL이 높기는 높아요. 그러나 지금 HDL이 높으면요. 혈관에 있는 지방을 간으로 다시 이동을 시켜서 혈관을 청소를 해줍니다. HDL 일단 괜찮고요. 또 중성지방도 정상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뭐 동맥경화증을 예측할 수 있다. 위험 요소가 있긴 있지만 요거는 이제 약간 아주 그렇다라고 명쾌하게 내릴 수 없어요. 그럼 5번을 보셔야 돼요. 체질량 지수 BMI죠. BMI. 우리 BMI 어떻게 구했죠? 역시나 키죠. 키 미터 곱하기 미터의 체중을 가지고 봅니다. 그럼 체질량 지수를 구해보면 175니까 1.75 곱하기 1.75 분의 체중 80 하면 몇이 나와요? 약 26 나와요. 정확하죠? 네. 이래서 이제 과체중 넘어갔습니다. 비만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답은 요거에 맞는 거죠. 4번은 잠깐 보류인데 5번이 더 확실하기 때문에 여러분 5번으로 쓰셔야 합니다. 자, 요런 문제 나오고 있어요. 이미 기출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문제 풀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 넘어갑니다. 영양관리 과정 단계 중에서 영양 진단에 해당하는 영역은 무엇이냐? 자, 스크리닝 선별을 통해서 영양 판정 가죠. 영양 판정 다음에는 영양 진단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영양 판정에 따라서요, 문제를 이제 도출을 해야 돼요. 어떤 문제들이 있나. 그래서 우리가 크게 4가지 영역 봐요. 섭취 영역, 그 다음에 임상 영역, 그리고 행동 영역, 환경 영역. 1번이네요. 행동, 환경 영역. 여기서 문제를 진단하게 되면 이제 상담 교육도 제공하고요. 식품이나 영양소 제공하고요. 또 영양관리를 위한 여러 분야와 협의를 하는 거. 이거는 지금 어디에 해당이 돼요? 이거는 그 다음에 해당하는 영양중재 단계입니다. 네, 이렇게도 여러분들 고르실 수 있어야 되고요. 개념을 제시했을 때 이건 무슨 단계야? 그럼 영양진단, 영양중재 뭐 이렇게도 고르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비만 환자의 영양관리 과정 단계 중에 이제는 영양중재. 앞에서 방금 풀었죠. 상담, 교육, 뭐 관리, 영양소, 식품 이런 것들, 건강한 거 이런 것들 제공을 하는 거죠. 그럼 보기를 보시면 영양중재 1번, 이번 시 체중이 이상 체중의 130% 수준이다. 2번, 저열량식으로 하루 500에서 1000kcal로 제한한다. 3번, 뭐 섭취량이 줄었다. 뭐 4번, 잦은 외식으로 인한 과다 섭취가 문제이다. 5번, 혈중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수치가 더 높다. 지금 계속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영양 판정 진단. 그러니까 1번, 3번, 4번, 5번은 판정 진단과 관련된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중재는. 그래서 오버가 됐네. 저혈량식으로 하루에 500에서 1000칼로리로 제한을 하자. 중재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예시가 나와도 우리 고를 수 있는 거죠. 넘어갑니다. 이제 병원식과 영양 지원에 관한 이제 문제인데요. 우리 병원식과 영양 지원에 관한 문제 파트에서는요. 몇 문제 정도 나오냐면요. 한 3문제를 중심으로 적을 땐 2문제, 많으면 4문제까지도 기출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중요하게 좀 보셔야 돼요. 자, 어떤 문제들이 나왔나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죠. 식품교환표에 어육류분에 해당하는 식품의 종류가 옳은 것은 무엇이냐? 자, 1번 달걀은요. 우리가 기준을 55g으로 보죠. 자, 달걀 같은 경우는 어육류분 중에 중, 저, 고 어디에 해당이 돼요? 저는 아니고요. 중지방이에요. 중지방. 55g 기준으로 가죠. 자, 그 다음에 두부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저지방 아니고 중지방. 그럼 베이컨 같은 경우에는요, 고지방, 어육류군. 예,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해요. 일단 답은 맞아요. 답 나왔다고 3번 하고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4번, 5번이 진짜 틀렸는지를 확인을 해야 오류를 줄일 수 있어요. 자, 프랑크 소세지 같은 경우에는요, 예, 그렇죠. 중지방 아니고 고지방. 치즈는 어디에 들어가요? 치즈는, 예, 치즈
마찬가지로 고지방으로 들어가죠. 5번 껍질을 제거한 닭고기 우리 프랑크 소세지 49g 기준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껍질을 제거한 닭고기 역시 49g 기준으로 했을 때 껍질을 제거했잖아요. 그래서 지방이 낮아집니다. 저지방 어육류군에 해당이 돼요. 저지방 어육류군에 해당이 되는 것 같은 계열 소고기 이제 살코기죠. 살코기 그 다음에 뭐 새우 50g 얘네들 다 저지방류. 쇠고기, 등심, 안심은 중지방이에요. 중지방, 어육류군. 그 다음에 메추리알 같은 경우에도 49g 정도, 이게 중지방, 어육류군, 고등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정도에 제시된 것들은 우리가 기억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갑니다. 식품교환표에 1교환 단위당 열량이 가장 많은 식품군은 그럼 무엇이냐? 자, 060 같은 경우에는요, 몇이에요? 100kcal. 그다음에 지방군은 몇이죠? 지방군은 45. 과일은 조금 더 높죠? 50. 자, 어육류군은요, 중, 저, 고로 나누는데요. 지금 제시된 고지방 같은 경우는 100kcal. 자, 이거는 25씩 떨어져요. 중은 75, 저는 50. 저지방. 어육류군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유 같은 경우에는요, 일반 우유 같은 경우에는 몇이죠? 125. 저지방 우유는 80입니다. 일반 우유는 125, 저지방은 80. 그러니까 제시된 것 중에 가장 1교환 단위다 열량이 높은 것은 우유군. 자, 이거를 왜 아셔야 되냐면요. 제가 이렇게 추가로 문제를 가져왔는데 이게 기출됐어요, 여러분. 자, 칼로리를 계산을 하래요. 자, 아침에 식사로요. 식빵 한쪽 35g이라고 제시를 했습니다. 자, 이거 몇 교환 단위예요? 요거 1교환 단위예요. 그러니까 100kcal. 더하는 거예요. 자, 일반 우유 한 컵 저지방 아니래요. 그럼 125. 사과 80이래요. 이 사과 80 기준입니다. 사과 80 같은 경우에는 몇 나왔을까요? 사과 80.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넘어가 봐. 일단 런천 미트 40이 나왔습니다. 런천 미트 같은 경우에는 100이 나왔고요. 양상추 70도 이제 기준으로 갑니다. 양상추 70, 20. 과일군 여기 있잖아요. 50. 다 계산해 보세요. 몇이에요? 100, 200, 325에다가 70 더하면 395kcal. 이래가지고 보기에 쭉 제시가 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고를 수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고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요, 여기에 제시된 거는 좀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395kcal 나왔죠? 네. 요거 보시면서 잘 기억하시면서요. 이렇게 칼로리 나왔다. 그럼 계산을 잘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만약에 이제 식빵 두 쪽으로 올라가면 이게 또 입장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 기준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당뇨병 환자를 위한 식품 교환표에서 저지방 어육류군에 해당하는 식품은 무엇이냐? 자, 저지방 어육류군 몇 킬로칼로리 냈죠? 50킬로칼로리를 냈습니다. 자, 달걀 같은 경우에는 55g인데요. 중이에요. 중. 달걀은 중, 치즈는 고. 자, 소 등심은 뭐였죠? 아까 중이었죠. 중. 두부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순두부가 제시됐는데 두부 80g 정도가 중이에요. 그러면 저지방은 가자미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다음 문제, 맑은 유동식 환자에 제공할 수 있는 식품은 무엇이냐? 맑은 유동식, 보통 이제 수술 전이나 후에 수분 혹은 전해질을 공급하기 위해서 제공하는 게 바로 이제 환자식 중에 맑은 유동식이죠. 그래서 1, 2일 정도, 오래 쓰진 않아요. 보통 한 1, 2일 정도 단기간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자, 맑은 유동식은요, 보리차 같은 거, 맑은 주스인데요. 토마토나 넥타 이런 것들은 제외하죠. 그리고 이제 맑은 곡물, 이런 것들이 맑은 유동식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제시된 거, 우유, 잣, 미음, 탄산음료, 맑은 육즙, 양배추즙 중에서는 어떤 게 맑은 유동식이에요. 잘 몰라도요, 여러분 찍더라도요, 통법이 좀 있으면 좋은 게 맑은이라잖아요. 그러니까 맑은 이렇게 골라야 돼요. 그래서 답은 제시된 것 중에서는 이제 맑은 육즙이고요. 우유나 잣, 미음, 양배추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맑은 유동식 다음에는 일반 유동식, 전 유동식이라고 하죠. 상온에서 액체나 이제 반액체 상태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일반 요동식에 해당되는 게 우유, 잔미음, 양배추즙 이런 것들이 이제 해당이 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수술 후 처음으로 구강을 통해 음식을 섭취할 때 적합한 맑은 유동식에 해당하는 식품은 무엇이냐? 같은 문제를 묻고 있지만 어때? 문제가 조금 설명이 좀 더해지거나 덜해지거나 이런 게 있죠.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맑은 유동식 많이 물어봤어요. 맑은 유동식 그럼 이제 뭐예요? 이 중에서 미음은 전 유동식이고요. 사과 넥타는 제외한다고 했고요. 이런 저지방 우유, 아이스크림류 이거 일반 유동식, 그러니까 1번, 4번, 5번 같은 계열이고 2번이죠. 보리차. 이것이 맑은 유동식입니다. 그래서 상온에서요. 맑은 액체 음료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다. 다음 문제. 환자에게 맑은 유동식을 제공해주는 주된 목적은 무엇이냐? 어떤 게 맑은 유동식이냐? 해당되는 음식을 골라라 하는 문제들이 나왔다면 이제는 맑은 유동식 왜 주느냐? 제일 중요한 거 왜 줄까요? 여기 쫙 있지만 1번이죠. 수분과 전해질을 공급을 하기 위해서. 근데 오래 쓰지 않아요. 단시간, 뭐 하루 이틀 이 정도로 공급을 하게 됩니다. 특히 우리 4번이나 같은 경우 연화 곤란, 삼키기 힘든 경우에는요, 맑은 유동식 살에 들리기 쉬워요. 그래서 농축 유동식, 뭐 연식 뭐 이런 걸로 가는 거죠. 치아가 없는 사람에게 씹는 기능을 줄여준다. 이런 것도 뭐 저작 보조식, 연식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그러면 이제 맑은 유동식에서 그 다음 단계 일반 유동식 혹은 전 유동식이에요. 환자에게 줄 수 있는 식단은 무엇이냐? 일반 유동식. 그래서 음식들이 쫙 나왔습니다. 일반 유동식이라고 하는 거는 상온에서 액체 또는 반액체 상태의 식품이죠. 대체로 미음 같은 거, 뭐 수란, 뭐 푸딩, 또 뭐가 있을까요? 아이스크림, 뭐 채소 주스 이런 것들이 이제 해당이 돼요. 고형식을 씻고 삼키는 것이 좀 어렵다. 이런 경우에도 제공할 수가 있고요. 뭐 이제 중정도의 어떤 염증, 소화기 염증이죠. 급성 질환자 이런 경우에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건 뭘까요? 2번이죠. 크림스프 우유. 이런 것들이 일반 유동식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 문제. 환자의 위장과 기능은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위장 기능은 괜찮아요. 그런데 입으로 영양을 공급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때 실시하는 영양 지원 방법은. 자, 여러분 이 영양 지원 방법에 대해서 시험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가지 문제를 쭉 제가 좀 가져와 봤어요. 계속 풀면서 적응을 해볼 건데요. 영양을 줄 때는 우리가 입으로 주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입으로 안 주고 관을 통해서 아니죠. 경관이 아니라 자, 다시 정리해 볼게요. 구강과 경관은 어쨌든 소화기로 들어가는 건데요. 우리 영양에서는 첫 번째 장을 통한다, 경유한다. 그러니까 경장이 있고요. 장을 통하지 않고 그냥 정맥을 통해서 영양을 공급을 할 수 있죠. 혈관으로 주느냐, 우리 장으로 들어가느냐. 자, 장으로 들어가는 방법에는요, 입으로 먹어서 장으로 들어가는 게 있고요. 아니면은 관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겠죠. 여기서 이제 경관. 이렇게 나누고요. 혈관도요. 정맥으로 줄 때요. 말초혈관으로 줄 수 있고요. 말초혈관, 그 다음에 굵은 혈관인 중심혈관, 뭐 경정맥 이런 거 통해서 훨씬 더 심장하고 가깝게 중심정맥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혈관은 이제 정맥이에요. 말초정맥, 중심정맥으로 가는데 자, 장으로 갈 때요. 우리가 입으로 들어가는 거 이제 관도요. 어디로 꽂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뭐 코를 통해서 위로 들어가느냐 아니면 다이렉트로 장으로 들어가느냐 이런 방법으로 또 세분화져서 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로 돌아가 보면 위장 기능은 정상이래요. 그럼 장으로 통해도 되겠죠. 그런데 입으로 영양을 공급할 수 없어. 입으로 내가 씹어서 삼킬 수 없어. 그러면 뭘로 가야겠어요? 경관으로 가는 거죠. 경관.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유사 문제인데 쭉 풀어볼게요. 자, 소화기관은 정상적이나 뇌졸중으로 혼수 상태인 환자에게 적합한 영양 지원 방법은 소화기 기능은 있어요.
그러면 장을 통해도 일단은 되는 건데요. 뇌졸중이 있다 그러면 의식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혼수 상태인데 입으로 씹어서 갈 수는 없겠죠. 씹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관을 통해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답은 경관급식. 그런데 이제 위장 기능, 소화기관에도 문제가 있어서요.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러면 이렇게 중심 정맥이든 말초 정맥이든 혈관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겠죠. 자, 다음 문제 갑니다. 경관급식을 제한하는 질환은 무엇이냐? 경관. 그러니까 관을 통해서 가려면 일단은요, 소화기계나 위장기계의 기능이 괜찮아야 돼요. 근데 위장관 기능이 이제 비정상적인 경우, 이런 경우들이 어려운 거예요. 제한을 하게 됩니다. 보통 이제 경관급식을 할 때 합병증 일반적인 게 뭐 설사, 흡인 뭐 이런 것들 나타나죠. 급성 췌장염이 있다거나 염증성 장질환이 있다거나 장누공 구멍이 생기거나 아니면 심한 설사, 심한 구토 이런 경우에는 경관급식을 이제 더불어서 제한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폐혈증이 있거나요. 연화곤란이 있거나 식도협착이 있거나 의식불명이 있다. 이런 경우 괜찮죠. 근데 지금 장폐색이래요. 장의 기능이 지금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요. 이러면 경관급식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 뭐 급성 췌장염, 염증성 장질환, 누공, 심한 설사, 심한 구토 이런 경우도 경관급식을 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이렇게 장폐색이 있을 땐 뭐 해야 돼요? 이때는 혈관을 이용해야죠. 정맥으로 제공을 해야 합니다. 그럼 다음 문제. 자, 위장 기능은 정상이래요. 그럼 오케이. 경장. 장으로 가도 되는 거예요. 근데 또 흡인 위험도 거의 없대요. 오, 상태가 더 좋죠. 양호해요. 그리고 긴 시간 아니고 단시간이에요. 짧은 기간 안에 이용할 환자에게 적합한 경관급식의 경로는 무엇이냐? 뭘까요? 흡인의 위험도 거의 없대요. 그럼 위로 들어가도 되겠죠. 그래서 답은 1번 비위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주입 영약행기 만약에 위, 식도 이런 데서 잘 역류한다. 심한 구토와 혼수가 있다. 이러면 당연히 흡인 위험이 있어지겠죠. 그런데도 비위관을 넣는다? 이러면 안 됩니다. 그때는 뭐 십이지정이나 공장으로 튜브를 삽입을 해서 영양을 공급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문제 그래서 나왔어요. 흡인의 위험이 있대요. 흡인의 위험이 있다. 그러면 일단은 위로 들어갔다가는 흡인할 수 있겠죠. 위로 바로 가는 건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위, 일단은 코로 들어가서 위로 간다 이런 거는 멀어져요. 그리고 우리 비위관 같은 경우에는 기간이 짧았는데 문제는 뭐냐? 장기적이에요. 기간이 길다는 거예요. 경관급식을 해야 하는 경우 경관 영양액의 투여 경로로 옳은 것은 무엇이냐? 일단 비위관은 단기간이고요. 두 번째 나와 있는 위조루관 같은 경우에는 장기간 쓸 수 있어요. 위조루라고 하는 건 바로 위로 다이렉트 튜브가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구역반사나 위장 기능이 정상일 때 틀렸죠. 비공장관 같은 경우에는요 단기간입니다. 그리고 흡인 위험이 클 때 쓸 수 있지만 단기간이에요. 틀렸죠? 아니죠. 가장 적합한 거를 찾아가는 겁니다. 장기간이고요. 흡인 위험이 있다. 이러면 우리가 네 번째 공장조루관을 가지고 사용을 하게 됩니다. 비십이지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기간이에요. 일단 여기서 그러면 이제 원리가 나오죠. 일단 비십이지장관 같은 경우는 단기간, 그리고 심한 구토나 혼수로 흡인 위험이 있다 이런 경우에 쓸 수 있지만 단기간. 그래서 여기서 봐야 되는 거는요. 이제 코 비자잖아요. 그러니까 코를 통해서 들어가는 거는 기간이 좀 짧을 때예요. 왜냐면 코를 통해서 관이 들어가면 여기 점막에도 다 자극이 되기 때문에 긴 시간 할 때는 그냥 다이렉트로 장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단기간일 때는 코 비자 쓰는 거고요. 비가 들어가는 건 단기간, 그리고 장 바로 들어가는 건 이제 좀 장기간. 그리고 흡인 위험이 높다 이러면 위를 경고하지 않아요. 흡인 위험이 거의 없다, 괜찮다 그러면 이제 위를 통해서 가는 거고요. 흡인 위험이 높다 그러면 이제 바로 장으로 다이렉트로 위가 아닌 다른 장으로 들어가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원칙을 가지고 문제를 푸시면 조금 덜 헷갈리겠죠.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경관급식의 표준 영양액의 조건으로 옳은 것은
경관 급식을 할 때요. 표준 영양액 아무 영양액이나 갖다 부어주면 안 되겠죠. 첫 번째 삼투압이 높아야 될까요? 아니에요. 삼투압보다는요. 소화 흡수가 좋고 충분한 영양 공급이 가능해야 됩니다. 점성이 있고 끈끈해야 될까요? 아니에요. 수분 공급이 잘 돼야 되고요. 3번 체온보다 차게 할까요? 아니죠. 체온과 동일한 온도로 가야 탈이 안 납니다. 4번 위장합병증 유발이 적어야 하겠죠. 그렇죠. 구토나 설사 이런 것들이 심해. 이러면 그걸 쓸 수가 없어요. 일단 4번 맞고요. 5번 영양 밀도는 밀리리터당 1kcal 미만이어야 될까요? 충분한 영양이 가는 것이 맞습니다. 가장 적절한 건 몇 번? 4번. 다음 문제입니다. 경관급식 환자에게 중력이나 펌프를 이용해서요. 문제가 나왔어요. 단서를 줍니다. 중력이나 펌프를 이용해서 20에서 20시간 내에 계속적으로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거 다른 개념 잘 몰라도 이미 문제에서 답을 다 말해줬습니다. 답은 책에는 오류가 있는데 이게 맞아요. 지속적 주입입니다. 자, 우리 간헐적 주입 같은 경우는 어때요? 간헐이니까 4시간에서 6시간 이렇게 간격으로 뭐 한 20분에서 60분에 걸쳐서 간헐적으로 주는 거. 볼루스 같은 경우는 한 번에 빵 주는 거죠. 주사기 이용해서. 뭐 간격은 뭐 4시간에서 6시간 사이가 되겠고요. 단시간이에요. 15분 미만에 한꺼번에 이렇게 주게 되고요. 주기적이라는 건 일정 시간. 특히 이제 야간이죠. 야간에 중력이나 주입 펌프를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공급을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보통 이제 경구 섭취의 보조로 영양을 지원할 때 이제 주기적 야간 시간대에 이렇게 주게 됩니다. 제시된 거는 이제 지속적 주입이에요. 다음 문제입니다. 정맥 영양에 포함할 수 있는 성분은 무엇이냐? 자, 완전히 장에서요, 소화 흡수된 이런 성분을 사용을 주로 하게 됩니다. 철 같은 경우에는요, 잘 안 넣어요. 왜냐하면 과민 반응을 유발할 수가 있겠고요. 뭐 메가당 올리고당보다는요, 단순당, 그다음 필수 아미노산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합니다. 필수 아미노산 플러스 비필수 아미노산 이런 것들이 혼합된 거, 또 지방 유화액이나 뭐 무기질, 비타민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돼요. 보기에 제시된 것 중에 필수 아미노산 류신이죠. 2번. 자, 2번 성분이 정맥 영양에 포함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제 정맥 영양 같은 경우에는 위장관 기능의 부전이 있기 때문에 정맥 영양을 하는 거죠. 경구로 투여하기 곤란할 때 이제 장기간 금식할 때 이때 정맥을 통해서 영양을 공급을 하게 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정맥 영양을 제공하는 환자에게 그럼 흔하게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은 무엇이냐? 혈관을 통해서 영양을 주기 때문에요. 굉장히 또 고농도예요. 그래서 아주 무균적으로 무균수를 이용해서 제공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감염, 뭐 막히는 거 이런 문제 되기 쉽고요. 그래서 가장 위험한 상태는요, 이거예요. 폐혈증. 균이 자랄 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굉장히 이 수기술을 할 때 아주 소독을 잘 해야 된다는 거고요. 또 이제 단순 공급으로 쉽게 고혈당이나 저혈당 이런 것들이 빠질 수 있어서요. 시간을 아주 잘 배분해서 균형 있게 균일하게 잘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뭐 때로는 고지혈증이나 전해질 불균형 이런 것들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번 시간 같이 문제 풀어봤습니다. 여러분, 이런 유형으로 이제 문제가 기출이 되고 있어요. 충분히 잘 푸실 수가 있습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또 다음 시간 계속 이어서 문제 풀면서 이론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